서울 강남 유리탑 빌딩 47층 새벽 2시 30분 사무실에는 나 강도연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에는 계약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내 손에는 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청소를 시작한 것 같았어요. 낡은 걸레질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가 보였습니다. 청소부 한지민.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무언가를 느꼈어요. 마치 심장이 멎는 듯한 감각이요. 그녀는 내 책상 옆에 액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를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무거운 청소기를 끌면서도 그 미소는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감정을 믿지 않습니다. 20년간 이 회사를 이끌어오면서 나는 한 번도 감정에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회의실에서는 항상 침착했어요. 계약을 맺을 때도, 직원을 해고할 때도, 사업을 접을 때도요. 사랑은 비효율입니다. 감정은 약점입니다. 이것이 나의 원칙이었어요. 20년간 한 번도 회식에 참석한 적 없었고, 휴가도 없었고, 개인적인 관계도 없었습니다. 오직 숫자와 결과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낡은 걸레 하나가 나의 세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서 있는 한 여인의 미소가요. 내 이름은 강도연입니다. 도연그룹의 대표입니다. 85살이에요. 하지만 나이라는 개념이 내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 몸이 늙는다고 해서 내 정신이 약해지지는 않거든요. 나는 서울 강남의 유리탑 빌딩 47층에서 살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그곳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8시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나갔어요.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기계라고 불렀어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감정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흔하지 않은 능력이니까요. 임원들은 내게 결혼을 권했었어요. 총수로서 이미지를 위해서는 가족이 필요하다고요. 나는 거절했습니다. 아내는 재산을 노리는 여자일 것이고 아이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나는 회사에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도연그룹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건설, 금융, 미디어 등 다양한 사업을 손에 넣었어요. 돈이 쌓였습니다. 권력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나는 그것을 행복이 아닌 성공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은 내 일상이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내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차이가 없었어요. 사무실도 집도 같은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무실에 누군가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청소부 한지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내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그녀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매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처럼요. 낡은 걸레로 책상을 닦고 오래된 청소기를 끌고 다녔어요.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무거운 청소기를 끌면서도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내 책상 옆에 액자를 바라보며요. 그 액자에는 아이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6살쯤 되는 아이였어요. 나는 그 장면을 처음 봤을 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웃는 걸까? 그 질문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일부러 더 늦게까지 남기 시작했어요. 그녀를 다시 보기 위해서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일이 많군요.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그녀는 놀랐어요. 마치 대표가 청소부에게 말을 건 것이 신기한 일처럼요. 네, 오전과 저녁에 2번이에요. 아이 학원비 때문에. 처음으로 나는 청소부를 인간으로 봤습니다. 단순한 노동의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머니로서요. 그 이후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짧은 대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는 길어졌어요. 아이 교육비는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들어요. 하지만 제 아이가 대학에 가길 원해서. 나는 그 대화 속에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시간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현실적이었어요. 솔직했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 걱정도 많다고요. 그래도 아이가 웃으면 힘이 나요. 그 아이 얼굴만 봐도.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무언가가 깨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회사도 크다. 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기쁨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나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새벽 2시의 사무실이 내가 알던 공간이 아니었어요. 계약서들도 갑자기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지민이 얼굴만 보이고 있었어요. 나는 이를 손에서 놨습니다. 펜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녀를 봤습니다. 정말로 봤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임원진 회의에서 누군가가 나를 봤나 봅니다. 그리고 보고했나 봐요. 그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총수가 청소부와 만나고 있다고요. 언론에서 냄새를 맡았어요. 몇몇 기자들이 빌딩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임원들은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장님, 이것은 회사의 이미지 문제입니다. 총수의 품격이. 그들은 말했어요. 나를 설득했어요. 이성적으로요. 그리고 그들은 한지민의 계약을 끊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요. 지민은 조용히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내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강 회장님, 괜찮습니다. 저는 다른 일을 찾으면. 하지만 나는 그녀를 붙잡았어요. 처음으로요. 감정적으로요. 나는 당신이 없는 세상은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나올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요. 결국 나는 기자회견장으로 갔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저는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회사보다 체면보다 한 사람의 마음을. 임원들은 당황했어요. 주식이 떨어졌어요. 언론은 떠들썩했어요.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완벽주의의 껍질을 벗었습니다. 강도연이라는 거울 같은 존재에서 벗어났어요. 지민과 그녀의 아들 민수의 웃음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가족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사무실은 더 이상 내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서는 더 이상 내 생명이 아니었어요. 대신 작은 집에서 지민의 손을 잡고 민수의 웃음을 들으며 살아갔습니다. 이제 나는 알았어요. 돈이 만든 탑은 무너질 수 있지만 사랑이 만든 집은 단단히 선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돈이 아니라 함께할 누군가를 갖는 것이라는 것을요. 새벽 2시 30분의 사무실은 더 이상 나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의 장소는 지민과 민수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이 진정한 탑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내게는 8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어요.
다시는 절대 잃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기자회견이 끝난 지 2주일. 나 강도연은 지민과 민수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유리탑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었어요. 임원진이 회장 자리를 빼앗았거든요. 사람들은 내 결정을 미쳤다고 불렀습니다. 도연 회장, 회사 포기하고 청소부와 살다니. 신문 기사들은 계속 나왔어요. 인터넷은 더 심했습니다. 내 과거까지 파헤쳤어요. 하지만 그것이 예상 범위 내의 고통이었다면 진짜 고통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요. 그날 오후 회사의 이사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여기가 어디입니까? 왜 이런 곳에? 그들의 눈빛은 멸시로 가득 찼어요. 좁은 원룸을 보며 지민을 보며 그리고 나를 봤어요. 회장님,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도연그룹의 신용도가. 임원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오시길 원합니다. 조건은.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명백했어요. 회사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제시한 조건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지민과의 관계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회사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사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경멸이 남아 있었어요. 그 밤 내가 처음으로 현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지민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내게는 불안이 밀려왔어요. 지민.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그날의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도연그룹 주가 급락, 총수의 무책임한 결정, 회사 신용도 추락이라는 헤드라인들이요. 미안해요. 내 결정 때문에. 지민이 신문을 받아들었어요. 천천히 읽더니 눈빛이 변했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내 때문입니다. 내가 없었다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느꼈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갈등이라는 것을요. 내가 생각한 사랑은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현실의 사랑은 책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미래를 담당해야 한다는 책임이요. 지민, 나는 당신을 위해 이걸 했어요. 그럼 이건 나를 위한 거면서 동시에 나를 힘들게 하는 거네요. 당신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당신의 지위를 노린 여자라고요. 그리고 당신의 회사를 망친 여자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을 봤어요. 미안해요, 정말로. 나 때문에 모든 게. 나는 그녀를 안았어요. 하지만 그 안음도 불안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이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도연그룹의 이전 회장이자 내 후배였던 박종식 이사장이었어요. 종식이, 내가 회사를 정리할 수 있게 해줄 수 없을까? 명확한 후임자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종식이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조소였습니다. 도현, 너는 지금 뭘 하는 건데? 회사를 망쳐놓고 이제 와서 정리를 한다고? 너는 이미 끝났어. 너가 내일 죽어도 회사는 내가 이끈다. 그게 현실이야. 그 말이 내게 가슴을 쳤어요. 내가 20년 동안 만든 것들이 모두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나는 또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은행에 찾아갔어요. 내 자산을 모두 유동화해 줄 수 있을까? 지민과 민수를 위한 신탁 기금으로. 은행원은 정중했지만 냉정했어요. 회장님, 지금 도연그룹의 신용도가 급락한 상태입니다. 당신의 개인 자산도 함께 하락했어요. 이 정도면 신탁 기금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금액의 40% 정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실은 수치였어요. 감정이 깨져나가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80년을 모아온 것들이 단 2주일 만에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더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의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수 어머니, 아이가 요즘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회장님 아버지라고 놀린대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심장이 멎었어요. 내 선택이 민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순수한 아이에게까지요. 그날 저녁 지민은 민수를 안고 울었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민수가 뭔 죄가 있어요? 그냥 회사로 돌아가세요. 제발.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무너졌어요. 내 선택이 정말 사랑이었는가? 아니면 그저 자기기만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 거리로 나갔어요. 강남역 주변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사무실 건물이 보이는 곳까지요. 유리탑 빌딩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47층에는 누군가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제 다른 누군가가 앉아있을 그 자리 말이에요.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버린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얻은 것도 얼마나 큰 것인지를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현실이요. 사랑은 아름답지만 사랑은 또한 책임입니다.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동시에 그 누군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나는 지민과 민수를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내 선택이 오히려 그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었거든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지민은 소파에 앉아 깨어 있었습니다. 눈이 부었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생각을 좀 했어. 지민, 나는 말이 막혔어요. 내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몰랐거든요. 회사로 돌아가자고 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계속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 모두가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해야 할까? 회사로 돌아가면 너희가 힘들어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민수가 힘들어해. 나는 결국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 입혀야 하는 건가? 지민이 내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은 뭔가를 포기하면 다른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말에 나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요. 만약 나의 선택이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이라면 나는 더 현명한 제3의 길을 찾아야 했어요. 회사도 사랑도 모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를 지켜내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벽 4시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완전한 포기가 아니라 현명한 타협이 필요했습니다. 회사의 정리는 내가 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면서 지민과 민수를 지켜내야 했어요. 이건 더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아침 나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이사장에게였어요. 종식이 나한테 한 가지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내가 회사를 정리하는데 6개월이 필요해. 그 사이에 나는 지민과도 민수와도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선택의 대가를 치르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두 개의 세계를 동시에 안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그것은 계산이었어요. 현실적인 계산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계산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하는지가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 강도연은 이제 두 개의 세계를 오갔어요. 낮에는 도연그룹의 본사에서, 밤에는 지민과 민수의 작은 집에서요.
사람이 동시에 두 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경영인으로서의 나와 아버지로서의 나. 그 두 개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까요? 처음 2주일은 가능해 보였습니다. 낮에는 회사 정리에 집중했고 밤에는 지민과 민수를 돌봤어요. 민수의 숙제를 봐주고 지민의 손을 잡고 그들을 위한 신탁 기금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새벽 3시에 퇴근하고 오전 7시에 다시 출근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회사 정리 과정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들이었습니다. 강남의 사무실, 새벽 2시. 나는 20년의 기록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으로서 나는 모든 결정을 내렸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옆에는 CF 이준호가 있었어요. 그는 나의 손과 발이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줬거든요. 이번에 회사를 정리하면서 나는 그 기록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의 비용 사용처를 말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의심이었습니다. 항목이 맞지 않았거든요. 건설비로 올라온 항목들이 실제로는 그곳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돈의 흐름이 꼬여 있었습니다. 나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비밀이에요. 그리고 3주일 뒤 나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준호는 회사 자금을 빼돌렸어요. 정확히는 50억 원을 개인 명의의 해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 금액은 내가 2년 전에 조성한 기금이었어요. 지민과 민수를 위한 신탁 기금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나의 일부 개인 자산으로 만들 예정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날 오전 10시 나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 이게 뭐야? 이 서류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몇 초간 말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설명하지 마. 그냥 얘기해. 50억이 어디 갔는데? 준호는 결국 모든 것을 말했어요. 그가 50억을 빼돌린 이유를 말이에요. 회장님, 저는 이 돈으로 당신을 배신하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세우고 당신을 제압하려고요. 하지만 당신이 그 여자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는 걸 봤습니다. 회사를 버리고 지위를 버리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준호의 말은 이어졌어요. 하지만 내가 듣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은 다른 것이었어요. 지민과 민수를 위한 그 50억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생각 말이에요. 그 돈이 없으면 나의 모든 계획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돈은 어디 있어? 해외 계좌에 있습니다. 파나마 선적 회사 명의로요. 저는 그걸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사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준호는 계좌 정보를 주었어요. 하지만 그 돈을 꺼내는 데는 법적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내가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강도현님 맞으신가요?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제 딸 한지민. 아, 지금 당신하고 사시는 분인데요.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박준영. 그 이름은 지민이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의 친아버지였던 것 같았어요. 네, 듣고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제 딸과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거든요. 서울역 근처 커피숍에서요.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서울역 근처 커피숍. 박준영은 내 나이 또래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양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노, 죄책감, 그리고 뭔가 다른 것이요.
당신은 지민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고 했죠. 회사도 지위도. 네. 그런데 당신은 뭔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민이 왜 당신을 좋아했는지를 말이에요. 당신이 모든 걸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박준영은 커피잔을 들었어요. 마시지는 않고 그저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좋아했던 겁니다. 그 능력 자체가 매력이었던 거죠. 그런데 당신이 그걸 버렸다면 그녀는 뭔가를 잃은 거예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쳤어요. 민수의 아버지는 바로 저입니다. 저는 지민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결혼했지만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죠. 그리고 5년이 지났고 이제 나는 돌아왔습니다. 민수를 보고 싶어서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박준영이 왜 나타났는지를요.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죠? 민수를 제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이제 저는 준비가 되었어요.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회사로 돌아가세요. 그게 맞습니다. 내 세계가 흔들렸어요.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지민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박준영이 전화했던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뭐 하시는 거예요? 다 포기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뭐 하려고. 지민이 울고 있었어요. 그렇게 강해 보이던 여인이 이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박준영이가 와서. 알아요. 알고 있어요. 당신은 잘하신 거예요. 당신이 모든 걸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당신은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50억이 어디 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지민이 내 눈을 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동시에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이 50억을 빼돌렸어요. 회사 자금을 이용해서. 당신은 그걸로 우리를 지켜내려고 했어요. 완벽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도 누군가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녀가 맞았거든요. 박준영이는 민수의 아버지가 맞아요. 하지만 우린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수는 법적으로 당신의 아들일 수도 있고 그의 아들일 수도 있어요. 모두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그 선택을 미리 계획해뒀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나는 완벽주의자였어요. 완벽주의자는 미리 모든 것을 계획합니다. 심지어 사랑도요. 그 밤 나는 혼자 거리로 나갔어요. 강남역 주변을 걸었습니다. 여전히 유리탑 빌딩은 빛나고 있었어요. 47층의 불도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의 선택이 정말 사랑이었나? 아니면 그저 또 다른 형태의 완벽주의였나? 완벽한 사랑, 완벽한 가족, 완벽한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산하고 통제하려 했던 건 아닐까? 박준영의 등장은 내 계획을 부수고 있었어요. 50억의 행방도 불확실해졌고 민수의 양육권도 불확실해졌고 지민의 신뢰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세운 모든 계획이 한 명의 남자의 등장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새벽 4시 나는 결국 이사장 박종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식이 나는 내가 뭘 해야 할까? 종식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안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현, 당신은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어. 사랑과 회사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그게 아니야. 당신이 선택해야 할 것은 다른 거야. 뭔데? 당신의 욕망 말이야. 당신은 결국 뭘 원하는지. 회사든 지민이든 돈이든 지위든 간에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요.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지민은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강도현, 당신은 이제 뭘 할 거예요? 회사로 돌아갈 거예요? 아니면 우리를 지킬 거예요?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다른 것이었어요. 나는 지민이를 사랑하는가? 정말로? 아니면 나는 그저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박준영이 민수를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나는 느꼈어요. 내 계획이 부수어질 때의 두려움을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정말 지민과 민수를 잃을 것 같아서였을까? 아니면 내 완벽한 계획이 무너질 것 같아서였을까? 그 질문의 대답을 찾기 위해 나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또 다른 선택을 마주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선택을 말이에요. 아침 9시 강남구청 관할 가정법원 앞. 나 강도연은 소환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준영이 민수의 친권 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신문에 났어요. 세상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박준영의 변호사가 움직이자 도연그룹의 임원진도 움직였어요. 그들은 나를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동정을 얻기 위해요. 도연 회장이 자기 아내와 아들을 지킬 수 없다면 그는 경영인도 될 수 없다. 신문은 그렇게 보도했어요. 마치 내가 실패한 아버지인 것처럼요. 법원복도 내 옆에는 지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멀리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처럼요. 당신은 정말 이 아이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 회사로 돌아갈 거고 나는 혼자 남겨질 거고 민수는 법정 싸움의 도구가 될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요? 처음과 내가 할 말이 없었어요. 법정 판사 앞에 우리는 마주 앉아 있었어요. 박준영과 나 사이에 변호사들이 있었어요. 피고인 강도연은 피청구인 박준영의 친권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십니까? 네,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네, 판사님. 저희 의뢰인은 현재 민수의 법정 양부이며 그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박준영의 변호사가 웃음을 지었어요. 판사님, 저희 의뢰인은 지난 5년간 친자 관계를 인식했으나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 변심한 것이죠. 반면 피고인 강도연은 단 6개월 전에야 피해자와 관계를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 자금 50억 원을 횡령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내 변호사가 일어서려 했지만 박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준영이 일어섰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 사람은 지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함을 증명하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쳤어요. 법정 밖. 박준영이 나를 막았어요. 강도현, 당신은 지민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슬펐습니다. 지민은 당신 같은 남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계획도 없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나는 그를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요. 당신은 5년간 도망쳤습니다. 당신은 지민과 민수를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박준영, 네, 맞습니다. 나는 도망쳤어요. 책임질 수 없어서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나는 그 아이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박준영이 내게 가까워졌어요. 당신은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말이에요. 당신은 지민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 차이를 아십니까? 나는 그를 밀어냈어요. 당신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법원 경비들이 다가왔어요. 당신은 5년을 도망쳤어요. 그 아이는 당신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할 거라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박준영. 맞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요. 경비가 우리를 떨어뜨렸어요. 그 순간 나는 봤어요. 박준영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지민과 민수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민. 저는 이제 여기를 떠나갑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어요.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을 말하는 것처럼요. 지민, 잠깐만. 우리는, 지민, 우리는 뭐예요? 계획된 사랑? 통제된 미래? 지민이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지만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당신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할 증거로 봤어요. 민수가 엄마 뒤로 숨었어요. 지민, 당신이 회사를 버린 것도, 돈을 버린 것도 모두 멋진 그 무언가를 위한 연출이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연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나는 손을 뻗었어요. 지민, 제발. 나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지민, 그렇다면 나를 놓아주세요. 당신의 계획 없이, 당신의 보호 없이 그저 나와 민수가 우리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지민이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기다려. 민수, 민수. 민수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 아이의 눈빛에는 혼란이 가득 차 있었어요. 나는 따라갔어요. 거리로 나갔어요. 빌딩 앞에서요. 지민, 잠깐만. 지민이 멈췄어요. 내가 놓아주겠습니다. 당신과 민수를 진정으로. 지민, 그럼 이제 뭐 하시겠어요? 회사로 돌아가세요? 나는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박준영이 말한 것이 맞다는 것을요. 나는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었어요. 당신 자신에게요. 아니요. 나는 당신을 놓지 않으면서 동시에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지민, 그게 뭐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요. 통제하지 않고 이끌지 않고 단지 함께하는 방식으로요. 새벽, 강남역 주변. 나는 혼자 서 있었어요. 유리탑 빌딩이 내 뒤에 있었습니다. 그 건물에서 나는 20년을 살았어요. 완벽한 남자로요. 하지만 이제 나는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임원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종식이, 나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전화 저쪽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지민과 민수를 지킬 겁니다. 완벽하게가 아니라 그저 함께하는 방식으로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지민과 민수는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민, 당신 뭐 한 거예요? 나는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겨졌을 뿐입니다. 지민이 내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요. 민수도 나에게 안겼습니다. 그 작은 집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6개월 뒤 나는 강남역 지하의 작은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자제품 판매 회사를 차렸거든요. 큰 회사가 아니라 작지만 성실한 회사로요. 박준영은 여전히 민수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법정 싸움이 아닙니다. 단순히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아이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낮 시간에 청소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일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우리는 이 카페에서 함께 앉아 있습니다. 도연그룹은 새로운 회장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진정한 것을 얻었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강남역 지하의 작은 카페에서 나 강도연은 앞치마를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낯설지만은 않았어요. 때로 밤중에 깬다고 했어요. 과거를 생각하며 말이에요. 내가 회장실에서 했던 결정들, 그 결정들이 가져온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 나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처음 몇 달은 그 깨어남이 고통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고 숨이 가빠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깨어남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깨우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살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요. 사람의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이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에요. 봄이 온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오랜 겨울을 견딘 가지에서 먼저 물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녹색이 살짝 보이고 마침내 그 가지 위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요. 내게도 그런 봄이 왔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어제는 박준영이 민수를 데려갔어요. 오후 내내 함께 지낸다고 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떡볶이도 먹고 강남역 근처를 산책하기로요. 한 해 전의 나라면 그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내 것을 빼앗기는 기분이 들었을 테니까요. 완벽하게 계획한 미래가 부서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어제 나는 다르게 느꼈습니다. 지민이 민수의 옷을 정성스럽게 고르는 모습을 봤어요. 아빠가 좋아할 만한 셔츠라고 중얼거리며요. 민수의 머리도 빗겨주고 신발끈도 메어주고 손에 손을 맞춰주는 그 모습을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뭔지를요. 그것은 지민과 민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행복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누구의 손에 있든 누가 그들을 안아주든 그들이 웃고 있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지요. 80년의 인생 중에 마지막 1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1년은 내 전생보다 길었어요. 한 달 전 나는 박준영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다른 카페에서요. 법정에서의 대면도 아니고 민수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도 아닌 그저 두 명의 남자가 마주 앉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처음 몇 분 동안 말없이 앉아만 있었어요. 그것이 오래 느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시계는 움직이고 있었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정지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준영은 자신이 왜 도망쳤는지 말했어요. 그것은 나약함 때문이었어요. 책임을 질 수 없는 자신에게 화가 났고 그래서 떠났다고요. 그리고 그 5년 동안
그는 계속 그 자신을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느꼈어요.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 사람들인지를요. 나는 완벽함으로 도망쳤고 박준영은 부재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그 본질은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서 도망쳤던 거예요.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도망쳤던 거였어요. 그 깨달음 속에서 나는 무언가를 놓아주었습니다. 분노를요. 박준영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분노를요. 내가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에 대한 그 분노를요. 미안합니다. 정말로. 박준영이 먼저 말했어요. 저도 미안합니다. 나도 답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치 어떤 빗장이 풀리는 것처럼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녹아내렸어요. 이제 우리는 친구입니다. 그렇게 부르기는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친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주 일요일 우리는 함께 민수를 데리고 한강에 나가요. 박준영이 민수를 보고 나도 그들을 봅니다. 지민도 가끔 우리를 따라가요. 처음에는 매우 불편했어요. 서먹했어요. 마치 누군가 내 가슴 위에 돌을 얹은 것처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돌은 조금씩 무뎌졌어요. 가볍지는 않지만 견딜 수 있을 정도로요. 그러는 동안 나는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두 명의 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단지 두 명의 어른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 두 명의 어른이 싸우지 않고 그저 함께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민은 한 명의 남자에게 완전히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자신의 발로 설 수 있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고 필요할 때는 누군가의 손을 잡되 꼭 쥐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우리의 관계는 변했습니다. 예전의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것이 훨씬 더 건강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오히려 더 강한 형태의 결합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아침 지민은 새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그녀는 요리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청소 일을 하면서 배운 것들을 정리한 블로그인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월 평균 조회수가 5만을 넘었다고요. 그것을 보는 내 마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자랑스러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 발 물러서 있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 멀리에서 꽃을 피우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기분이요. 한 해 전의 나라면 즉시 그 블로그를 내가 관리할 방법을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수익화할 것인지, 어떻게 더 크게 성장시킬 것인지를 계산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단지 응원합니다. 지민, 정말 잘했어. 정말 멋있어. 그런 말을 하고 나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녀의 성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카페에서의 일도 나에게는 새로운 배움이었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그저 경청하는 것이요. 이전에 내가 20년 동안 놓쳤던 것들이었어요. 지난주에는 한 할머니가 매일 카페에 오셨어요.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커피를 마시며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한 번은 내가 물었어요. 할머니, 뭘 바라보세요? 내 인생이지. 그 짧은 대답이 나를 오래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거구나. 때로는 후회로, 때로는 그리움으로, 때로는 감사로요. 어제 민수가 학교에서 대화한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친구에게 말했어요. 내 아빠는 두 명이야. 그런데 둘 다 좋아.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정한 웃음이 나왔어요. 눈물이 흐를 정도의 웃음이요. 내가 20년 동안 추구했던 완벽한 가족, 완벽한 사랑, 완벽한 미래, 그런 것들은 모두 환상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불완전함 속에 있었어요. 불완전하지만 진심인 것들 속에 말이에요. 계획되지 않은 일들 속에, 예상 밖의 사람들의 등장 속에,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나가는 용기 속에 말이에요. 내가 8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을 단 1년 만에 다시 배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루는 것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고 그 선택 속에서 누구와 함께 하는지로 정의됩니다. 내가 회장실에서 내린 결정들은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도연그룹도 계속 움직이고 있고 새로운 회장이 있고 새로운 전략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하지만 민수의 웃음, 지민의 미소, 박준영과의 한강 산책, 이런 것들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남역 지하의 카페는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여직원 지민과 나는 함께 일을 합니다. 가끔 박준영도 와요. 그럼 우리는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십니다. 민수는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서, 때로는 다른 어딘가에서요. 세상은 여전히 나를 평가합니다. 도연 회장이 카페 알바를 한다고요. 회사를 망쳤다고요. 청소부와 사귀는 회장이라고요. 하지만 이제 나는 그런 말들을 다르게 듣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내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이제 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보는 것들로 정의됩니다. 지민의 웃음으로, 민수의 눈빛으로, 박준영과의 우정으로, 이 작은 카페의 손님들의 이야기로요. 저녁 6시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우리는 함께 정리를 합니다. 지민이 나가, 때로는 박준영이요. 가끔은 민수도요. 창밖으로 봄의 저녁이 보입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하나둘 불을 켜고 있어요. 유리탑 빌딩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47층의 불도 켜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곳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시선은 지민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으며 웃고 있어요. 가벼운 진정한 웃음으로요.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요.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계획된 미래도 아니라 단지 함께할 누군가의 곁에서 그들의 미소를 볼 수 있는 것이요. 어떤 이들은 내 삶을 실패라고 부를 겁니다. 완벽함을 버리고 회사를 놓고 모든 것을 포기한 남자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실패는 모든 것을 가지면서도 정작 필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작은 카페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는 이 순간이라는 것을요. 봄이 왔습니다. 새로운 가지에서 새싹이 나고 거리의 나무들이 초록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내 인생도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심 있는 봄으로요.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 봄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곁에는 지민이 있고 민수가 있고 박준영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이 봄을 맞이하고 여름을 견디고 가을을 수확하고 겨울을 견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올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요.